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한층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평창 올림픽을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의 구상도 실현에 봉착했습니다. 이 시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종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윤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에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 내용, 오늘 12시 30분에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먼저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용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으로서 우리가 목표한 로켓 무기 체계 개발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 탄도로켓이다. 김정은 동지는 세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용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예, 북한 당국의 정부 성명 내용 들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했다. 명명을 화성 15형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기존에 화성 14형까지는 됐는데요. 화성 15형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과연 뭔지 정체부터 좀 알아야 되겠는데 센터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네, 화성 15형이라고 그러죠. 우리 합참에서는 먼저 일단 화성 14형이 아니겠나 이렇게 발표했는데 화성 15형이라고 북한이 명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1단 엔진은 화성 14형하고 똑같이 백두산 엔진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1단 엔진은 바꾸기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출력도 좋고. 근데 2단 엔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화성 15형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언론에 연합뉴스에서 여러 번 보도를 했죠. 예, 북한이 고체 연료를 쓰는 엔진을 실험을 몇 번 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새롭게 개발된 고체 연료 엔진을 2단 로켓으로 써가지고 출력을 강화해서 이번에 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고도만 높고 사거리만 더 길어진 게 아니고 속도도 빨라졌다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엔진 출력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름도 이름인데 신 대표님 이번에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실은 이게 지난 화성 14형에 비해서 사정거리가 길어진 것 외에는 일단 오늘 이 시간까지 알려진 것은 사실은 뭐 딱히 특징이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지금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기술은 없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궁극의 단계까지 지금 도달했다라고 방금 이춘희 아나운서 얘기를 했는데 궁극의 단계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거리만 지금 궁극의 단계까지 간 거예요. 기술은 예를 들어서 다탄두로 쪼개진다든지 유도를 끝까지 해서 또 마지막에 돌입할 때 유도가 된다든지 이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사거리만 늘어난 것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딱히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같은 이 핵 강국이 가지고 있는 ICBM 중에서 가장 큰 사정거리가 긴 ICBM들이 다 그 트라이던트나 둥펑 31 이런 것들이 다 12,000에서 13,000km예요. 즉 그 이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왜? 동으로 쏘든지 서로 쏘든지 하면 북반구 어디든지 다 지구 둘레 때문에 다 가기 때문에 12,000-13,000km가 다 궁극의 사정거리는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이 평양 부근에서 쐈을 때 이 그 미 동부 워싱턴 DC까지 정도가 11,000km, 정확하게 한 1,600km 정도 돼요. LA까지가 한 9,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플로리다의 가장 끝단에 있는 키웨스트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큰 의미를 가졌고 그것을 이제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재도립이냐, 뭐 재진입 기술이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짚어봐야 될 문제지만 가장 특징은 어쨌든 미국 전역을 공격할 능력을 일단 확보한 것을 과시를 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자, 홍 교수님, 일단 방금 보셨지만 고도가 이미 기존에 발사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졌고요. 네. 사거리는 우리 신 대표님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화성 14형의 어떤 진전된 모습, 개량형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름을 굳이 달리한 거는 새로운 모습을 일부러 보이려고 했다기보다 예. 왜냐하면 화성 14형도 고각으로만 2번 발사했거든요. 고각으로 또 3번 발사하는 건 좀 위신이 안 선다고 봤는지 특별하게 아직 그 차별화된 그 특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그냥 차별화됐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800km를 더 높이 올라갔다. 근데 이 4,500km라고 하는 것이 국제 우주 정거장 고도가 400km라고 하는데 거기에 11배 우주인들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거기 11배고 그다음에 대기권을 보통 1,000km라 보는데 거기에 4.5배. 그러니까 거의 뭐 거리상으로는 북한이 이제 거의 끝을 도달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주목해서 들리는 거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달성했다.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한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제 굉장히 몰려서 이걸로 이 점을 찍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지를 한번 관찰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또 다시 가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다시 할 건지 그걸 요번에 안보리에서 제재가 나오면 요번엔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7차 핵실험으로 가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로켓 강국이 실현됐다. 실현됐는데 뭐 실험을 왜 또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지 그 부분은 한번 검증해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북한이 보통 그렇게 소위 걔네들 그 사람들 얘기로 빈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런 표현은 굳이 쓴 것 같다는 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핵무력 완성의 의미 저희들이 잠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아직 오늘 새벽에 발사한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 영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일단 사진,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늘 서명을 했죠. 화성 15형 발사 서명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서명했던 그 서명에 날인하는 모습, 사인 이런 정도 사진으로 공개됐고 예전에 보면 뭐 그날 공개된지 아니면 다음 날 그 발사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화성 14형도 그 이동형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공개돼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도 같은 형식으로 아마 발사가 됐을까요? 아니면 뭐 전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다른 곳에서 발사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죠, 신 대표님? 저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무력 완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핵무력 완성은 고정 배치형 예를 들어 동창리에서 만약에 쐈다면 그냥 로켓 발사 실험으로 이렇게 폄하할 수 있지만 동창리가 아닌 평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서 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당연히 트럭에 싣고 가서 쐈을 것이다. 즉 트럭이라는 것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다른 말일 수 있고 텔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당연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궁극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만이 사실 미국은 지상 발사형 사일로라고 해서 뭐 영화 보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지하에서 미사일이 올라와서 발사하는 그런 스타일의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제공권을 미국에게 뺏기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제공권에 자신이 있고 러시아나 중국이 미 본토에 와서 폭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지상 어떤 그 고정 배치형을 쓰는 것이고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이 들어와서 폭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로 제공권이라고 아예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하는데 그러면은 삼지연에도 보였다가 동창리에도 보였다가 순안 비행장에도 보였다가 또 태탄 비행장에도 보였다가 여러 군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또 새로운 또 평성에서 보였다가 이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습적으로 이동해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과시를 한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봐야죠. 예, 자 김순애 선장님 11번이니까요. 정말 한 달에 한 번 꼴이네요. 네. 이렇게 좀 우리 한국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신 대표께서도 평성 이야기를 했는데 평성에서 발사한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지난번에 뭐 자강도에서도 하고요. 지금 북한 전역에서 하는데 사실 이런 위치 지역 개념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우리 미국 쪽에서 군사적 옵션 얘기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쪽집게같이 타격을 해서 제거하겠다는 게 이제 군사적 옵션 얘기 아닙니까? 뭐 전면전에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렇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쏘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 핵미사일을 다 제거할 수 없다. 이런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난번에 화성 14형을 쐈을 때는 탄두가 대형 핵탄두를 실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오늘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초대형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몇 킬로그램짜리일까요? 그러면 대개 보면 그냥 대형 중량 그러면 1톤일 텐데 초대형이니까 1톤 이상을 실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 실제로 그건 검증해봐야 합니다. 검증해봐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재진입 기술, 지난 아까 금방 보도 나왔잖아요. 재진입 기술 부분인데 자기네 그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했을 때도 내부 온도가 25도에서 45도밖에 안 됐다라고 지난번에 주장했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벌써 그 화성 14형을 7월 28일 날 쐈을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벌써 완결됐다.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이제 중요한 게 왜 이 시점에 과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 같습니다. 75일 참잠했거든요. 그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도 있었고요. 뭐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핵 항모 세척이 한반도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물러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노리지 않았나, 물러난 시점을 보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홍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9월 12일인가요? 저 안보리 제재 나오고 3일 만에 그 중거리 미사일 일본 너머로 쐈습니다. 그게 화성 9월 12형이요. 15일, 9월 15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벌어진 일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트럼프가 뭐 토털리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성명 내가지고 이 그 늑다리를 완전히 불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공화국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완전히 불로 다스린다. 뭐 이렇게 성명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서 10월 달에는 이제 그 당 창건일 있잖아요. 당 창건일 하니까 그때 쏘리라고 굉장히 그때 예상이 많이 됐는데 안 쐈고요. 10월 11일. 그 다음에 16일인가 그 저 당 중국의 공산당 시진핑 주석이 이제 2기 출범할 때 중국한테 완전히 정말 아무리 중국한테 신뢰를 범해도 시진핑 주석이 2기 출범하는데 못한다 그래서 못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항모전단 3개 전단이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다니니까 자칫하다가 이거 실험에 성공도 못하고 진짜로 무력으로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로 인해서 못 쏜 것인지 아니면 큰 무리로 봐서 그동안에 과학적 이 기술적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계기가 됐어도 못 쐈던 것인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쭉 동북아를 순방하고 시진핑 주석한테 이거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 핵심이잖아요. 거기서 대화의 문은 반쯤 열어놓지만 북한이 좀 양보적으로 나와야 대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요번에 숭타오 특사를 보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겠다는 메시지를 사실상 실어줬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 지정하고 그다음에 재무부 또 추가 제재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60일, 70일을 도발을 안 하고 기다렸는데도 미국은 결국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는구나. 따라서 차라리 무릎 꿇고 대화하느니 완성시키고 나서 그때는 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워싱턴 DC의 백악관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그때를 노리자. 그래서 저는 한 거 아닌가 이렇게 가장 큰 요인은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좀 아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60일 자제했어? 그럼 한번 대화 좀 한번 해봐. 이랬으면 저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미국이 대화의 길을 열어줬는데도 북한이 안 나오면 미국의 입지가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대화하려는데 결국 북한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렇게 벌어진 거다. 그런 좋은 보여줄 기회를 트럼프 대통령은 발로 걷어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쐈느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게 북한이 그 중시했던 거는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군사적 능력이 되면은 쏩니다. 그런데 군사적 기술적으로 그 준비가 안 된 게 가장 크다고 보죠. 예. 우리 홍 박사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런 문제도 다 고려를 했을 겁니다만은 가장 큰 거는 기술적으로 아주 준비가 덜 됐었고 드디어 이제 그 백두산 엔진, 1단 엔진에다가 붙일 수 있는 2단 로켓의 엔진이 이제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결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2단 로켓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화성 15형이나 이런 붙여 가지고 이제 쏜 것 같다. 그래서 그 내가 볼 때는 다른 변수는 좀 부차적인 거고 예. 가장 큰 거는 기술적인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JS 규순병사 있었잖아요. 네. 내부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김정은이 민생 행보 많이 하고 자력갱생 굉장히 강화했잖아요. 그래서 도발은 조금 이제 한좀 접어두고 일단 그쪽 자력갱생이랄지 경제 회복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냐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JS 규순 사건도 터졌고요. 그래서 아마 체제 결속 도모가 아닌가 이런 내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 또 도발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에 신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내부적인 결속용으로 쓰기에는 카드가 너무 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미국의 선제 공격을 부르는 초대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초대장을 이렇게 미국에 발송을 하면서 자기 내부 결속을 꿔한다? 이건 완전히 어떤 그 카드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홍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예. 그동안 75일간 상당히 물밑에서 미국의 노력, 미국의 나름대로 대화 어떤 조건을 제시를 위한 노력, 또 북한도 또 그에 대한 또 어떤 그 대화를 들어보려는 어떤 태도, 또 중국과 러시아의 또 어떤 노력들 다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서로가 이제 카드가 안 맞게 된 것이죠. 미국은 이 정도 우리가 여기까지 해줄 수 있는데 이 너머까지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게 미국의 카드였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숭타오 특사가 전달했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김정은이가 안 만나준 거는 그걸 만나주면은 예스냐 노냐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예. 만나주면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는 조건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아예 그냥 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만나준 것이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냥 테러 지원국 그 제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가만히 있을 북한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그동안 해왔던 패턴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그럼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렇게 나가면 뭐냐? 바로 미국이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하겠다. 지금 공공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강력한 어떤 그 핵 능력을 이제 완성했다라고 지금 선언했거든. 자기는 국제사회 인정하건 말건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천명이 같은 대로 이제 군사적 공격에 들어가는 수순이 남은 거예요.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너희들 빠져라 이제. 러시아, 중국 빠져라.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건 뭐겠습니까? 제재와 압박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같이 하자고 지금 베트남, 필리핀까지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겠다. 빠져라. 하는 건 군사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북한을 때리고 갑자기 정권 교체가 되어서 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우리가 통일되고 그거는 뭐 차후의 일이고 예. 한반도 북부 지역에 친미 정권이 생겨버리면 우리 통일 관계없이 친미적 미국이 컨트롤하는 정권이 생겨버리면은 예.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왜? 예. 미국의 지상군이 국경을 마주하고 이 단둥에서부터 신의주에서부터 베이징까지 도로 길이가 불과 980km밖에 안 돼요. 이건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최악의 카드이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막 나가면 이제 저는 중국을 향해서 이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조중 우호교 지금 끊어버리고 이렇게 할 거냐라는 그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 특사 만남을 거부를 했죠. 이후에 이제 미국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했고요. 미국 재무부가 다시 또 추가 제재를 했습니다. 해상 봉쇄 작전에 나선 건데 또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 도발을 했어요. 자, 트럼프는 방금 이제 신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리하겠다. 내가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그 행간의 의미를 여러 가지 읽어야 되겠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아마 또 이제 선제 타격 이야기도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홍 박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트럼프 미국 쪽에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제가 보는 큰 그림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제재와 압박 그리고 이 군사훈련 강화 그리고 한국에 오히려 전술핵 무기를 배치해 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북한하고 1대1 조건 없는 대화하면 저는 한 달 내로 해결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화를 안 해.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의 방식은요.
지금까지 오바마를 그렇게 비판하고 오바마의 방식은 틀렸다. 내 방식으로 하면 해결된다 그러지만 결국은 오바마 방식 플러스 군사 제재 그 외에는 없어요. 오바마도 거의 대화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오바마를 그러면서 나무라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오바마 방식에다가 군사 제재만 더해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볼 때 이 소위 미국의 불량 국가를 제재와 압박과 군사 제재로 해결된 사례가 있느냐? 딱 하나 있어요. 이라크에는 군사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라크는 핵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가능했던 거예요. 미국은 오히려 이라크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알고 갔다고 저는 보고요. 리비아나 이란이나 쿠바하고는 결국 타협했는데 그거는 30년 이상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아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북한보다 핵 수준이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핵의 평화적 이용권도 주고 그다음에 미국 북한에 요구하는 가혹한 비핵화인 CBID가 아니라 그냥 뭐 농축도 저농축은 해라 이렇게 해줘서 겨우 타결이 됐어요. 근데 북한은 이란보다 훨씬 핵 수준이 높은데 CBID를 하라 그래. 이거는 해결하려는 자세가 전 아니라고 봐요. 예. 그 역사적인 사례에 대해서 진짜로 탐구하고 연구를 했으면 그렇게 강요를 해서는 북한이 항복할 리가 없는 거죠. 예. 더군다나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진짜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건 사실상 미국 때문이거든요. 전 세계의 뭐 사담 후세인이나 뭐 저 밀로세비치나 뭐 여러 독재자들이 미국 때문에 다 처단되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이 두려워서 하는데 그 미국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중국한테 위탁을 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저는 단연코 우리 정부가 중국에 수주 주는 방식으로는 해결 안 된다. 두 번째는 압박과 제재만으로 안 된다. 협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 통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안보리에서 또다시 제재하고 과거처럼 또 대자비, 예. 불어로 대자비라 그래요. 대자비 형식으로 또다시 제재가 하면 저는 장거리 미사일 또 쏘거나 7차 핵실험하고 이제는 핵 완성 선언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지막이라도 한번 대화라도 한번 해보는 대화에서 뭐 결렬이 되면 다시 제재하면 되잖아요. 예. 왜 그거를 주저하는 건지 어느 나라가 민주국가하고 대화를 중시하는 국가인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북한이랑 왜 대화를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긴장 국면 조성에 대해서 우리 홍 박사님께서 이제 열띤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아니 뭐 대화를 미국이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죠. 다만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있다고 말로라도 해라. 그러면 시작하겠다는 건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늘이 무너도 안 하겠다고.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걸 기대하는 것은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난 걸 기대하는 것 같다. 이러고 나오는데 미국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말로라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럼 예. 대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 북한이 그 말을 안 하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처리하겠다. 예. 이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면 겁이 덜 납니다. 그냥 블러핑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내가 처리하겠다. 이거 굉장히 예.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어떤 내가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말 안 하겠다는 입장을 몇 번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처리하겠다는 자체가 예. 오히려 군사적 얘기를 내포한 거 아닌가 하는 아. 두려째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고 예. 아까 요번에 미사일 자체가 내부 결정력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전혀 없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엔의 제재가 계속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압니다. 북한에서도 선전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겁을 굉장히 먹는데 그 9월 달에 비완비가 NLL을 북상을 해서 동해상을 이렇게 훑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평양에 아주 그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예, 예. 미국의 스텔스기가 평양에 들어왔다 갔다더라 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고 그다음에 곧 미국이 평양을 폭격한다라고 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김정은이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 그래요 지금. 네. 그 유언비어가 도는데 예. 그러니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자기가 9월 20일 날 큰소리 빵빵 쳐놨잖아요. 늑다리를 불러 다스리겠단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나의 명예를 걸고 하겠다는 소리를 했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75일 동안 가만히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북한 주민들을 또 이렇게 무마시키고 예.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 결속력이 전혀 아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결속 기술적인 어떤 진전을 꾀하기 위한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어떤 그런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세 가지 뭐 요인 때문에 오늘 도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세 분께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 우리 또 홍현익 박사님께서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탐구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역으로 또 저는 또 북한이 또 미국 좀 탐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십니까? 그 미국과 등을 지고 생존한 독재자가 거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밀로세비치나 사담 후세인, 카다피 다 죽었죠. 네. 그런데 미국과 협상에 성공한 독재자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을 내놓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우즈벡 지금 대통령 뭐 지난주에 왔지만 그 대통령 말고 그 전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라고 하는 대통령 핵을 내놓기로 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종신 정권을 보장받았어요. 그 말인즉슨 미국이 정권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 흔들지는 않겠다. 그 다음부터 정권 유지하는 자기 역량이죠. 죽을 때까지 대통령 했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지금도 대통령 하고 있어요. 핵을 내놓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지금도 좀 흔들리고 있지만 뭐 예. 미국이 흔든다고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어요. 즉 김정은도 그런 주변 독재자들을 잘 보면서 아 내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 이렇게 나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예. 저런 독재자들은 왜 죽었을까? 바로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어서 죽었다. 예. 단 그 사람들의 차이점은 나는 지금 핵을 가졌다. 이제 이 차이인데 과연 그 핵을 미국이 얼마나 두려워할 것이냐.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여쭤보고 제가 넘어갈게요. 예. 아니, 그 지금 그 예. 말씀 한 말씀 예, 예. 드리는데 북한에서 실제로 교훈을 삼고 있는 거는 그런 사람 누르술탄 나자르바이프 뭐 이런 이슬람 하리모프 이런 사람을 교훈 삼는 게 아니고요. 사담 후세인 90년대에 수백 군데 사찰을 받고 핵이 없다는 걸 알고 미국의 공격을 받고 미국한테 처형당했다. 그다음에 가다피 대량 살상 무기 포기하고 결국 나토가 가담한 그 상황에서 죽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핵을 전달했더니 러시아도 안 지켜주고 미국도 안 지켜주고 크리미아 반도만 뺏겼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어렵게 협상 타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핵합의 불인정. 그러면은 이 사례가 북한이 볼 때 국제적인 미국의 행위가 믿을 만한 게 더 많습니까? 못 믿을 만한 게 더 많습니까? 못 믿을 만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아니 그게 옳고 그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에게 섣불리 타협을 해도 안 지키니까 미국은. 예. 트럼프는 답변을 해야 돼요. 이란하고 핵 합의를 왜 불인정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북한으로 하면 자꾸 도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뭐 민심이 흉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물론 뭐 좀 어려운 사람들 불평도 하겠죠. 그러나 과거에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을 때 이라크 내에 1990년대 초반에 50만 명 이상이 의약품과 식료품 그것도 수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굶어 죽고 의약품 없어서 죽었는데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의 인기가 최고 절정이었습니다. 최고 절정. 그 얘기는 뭐냐? 진짜로 평양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김정은이를 그렇게 타도하고 죽일 놈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미국 때문에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여론이 더 강한지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지지는 제재한 이후로 폭삭 주저앉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예. 욕하면서 김정은이가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그 점을 생각해야 대한 됩니다. 어떤 보호 전략, 대화면 대화고 군사적 옵션이면 옵션인데 너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게 정 박사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이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대화 국면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대표님 이제 우리 군의 대응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빠르게 좀 간파했다. 사실 어제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응 태세를 갖췄고 뭐 6분 만에 가상 도발 원점 겨냥해서 오늘 육해공 다 이렇게 정밀 타격 훈련까지 했고요. 예전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분명히. 지난 그 3,700km 날렸던 화성 12호 발사했을 때 우리 육군에서 현무2 미사일을 2발을 쐈는데 그중에 한 발이 뭐
발사 직후에 폭발해버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저거 사실 좀 이미지 예. 좀 구겼죠. 예, 예. 네, 근데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무기 체계란 게 재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번에 6분 만에 그 육해공이 합동으로 작전을 했다. 또 그것을 이미 그 전에 예.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예, 예. 그리고 저는 이번 그 육해공의 그 합동 훈련이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군이 이 정도까지 연습을 해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육해공이 야, 다 떠. 저 준비한 거 지금 쏴 해가지고 그 3시 23분에 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행간의 의미가 맞다면 예. 동시에 탄착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에 동시에 탄착하도록 예, 만들었다. 예, 예. 그러면은 현무2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7에서 8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지삼에서 쏘는 그 해성2 미사일은 시속 한 960km밖에 안 돼요. 예. 하나는 시속 8,000에서 9,000km, 하나는 시속 960km. 그리고 또 공군에서 쏘는 그 스파이스 2000 미사일은 마하 한 2, 3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럼 그것도 시속 한 3,500km, 4,000km. 이것을 또 어떤 건 300km 사정거리, 어떤 건 1,000km 사정거리, 어떤 건 50km 사정거리. 이거를 동시에 똑같은 데 떨어지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사전에 엄청나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각각 군이 완전히 다른 육해공이. 예. 그래서 야, 이 정도까지 연습을 해왔나? 예. 저는 뭐 그동안 했던 군사적 대응 중에서 오늘이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대응이다 봅니다. 일본이 좀 확실히 좀 빠른 것 같아요. 북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제도 일본 언론이 바로 이제 그랬던 그 전자 장비가 네, 그렇죠. 움직임이 감지됐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 한일 간의 어떤 정보 협력 부분을 또 강조하는 신문이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죠, 우리 센터장? 네네. 저뭐 한일 간에 GSOM이라 그래서 이제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이 이제 예. 체결됐고 며칠 전에 1년 다시 이렇게 연장이 됐죠.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입수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정보는 우리가 다 받고 또 우리가 가진 것도 이제 일본에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예. 우리 정부도 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행을 다 파악을 하고 예.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일본은 자유대가 입수한 정보를 바로 이제 언론에 공개해서 나왔을 뿐인데 예. 솔직한 얘기지.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입수한 정보보다 우리가 입수한 것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가깝고 또 우리는 하늘에 뭐 피스아이나 뭐 이지삼에서도 뭐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지만 예, 예. 우리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감청기들이 있어요. 감청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 감청기들에서 거의 북한에서 발생되는 거의 모든 전파를 다 입수합니다. 그래서 뭐 수천 명이 들어앉아가지고 전부 다 주파수별로 나눠가지고 예, 그걸 예. 전부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더 정확히 알고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압도적으로 그게 낫다 이런 예. 부분이고 다만 이게 우리 고도가 4,500km까지 올라갔다.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한 700-800km 올라가는 거 이상은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미국이나 일본에 의지해야 됩니다. 위성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자,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마침 다음 달 중순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발사를 이렇게 도발을 했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서 또 할 얘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뭐 사드 얘기는 뭐 지금 이 시간에 논할 사항은 아니더라도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어떤 제재를 할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사실은 육자회담 재개 분위기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요? 일단 미사일로 오늘은 뭐 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중국도 4년 뒤에 또 동계올림픽 개최하죠. 그다음에 일본도 개최하고 일본은 하계올림픽 개최하고 따라서 2년 간격으로 한국, 일본, 중국이 개최를 하는데 지금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그 시진핑 주석한테 이제 동계올림픽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예, 그 얘기는 맞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원수가 안 돼 북한이 도발은 못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시 주석이 직접 못 가더라도 고위급 사절단은 꼭 파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한미 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만 한중 간에도 긴밀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라고 좀 보고요. 이게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미 간의 관계보다 한중 관계가 오히려 공조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철학이 비슷해요.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안보 딜레마도 고려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땐 미국이 오히려 조금 더 일방주의적인 이렇게 미국이 힘이 더 세고 그리고 이념적인 지향을 보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면은 뭐 긴장을 확 고조시켜 가지고 요번에 우리가 봤듯이 일본, 한국, 중국에 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수금에 갔잖아요, 수금. 이게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켜 놓고 일본에서 무기 팔고 한국에서 무기 팔고 중국에서 거의 300조 원을 지금 구매했고 물론 그 뒤에 깔린 게 뭡니까?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북핵 문제라는 게 트럼프가 보기에는 잘 활용하면은 한중일 다루는데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진짜로 북핵 문제 해결을 1등 목표로 삼는다면 북미 간의 직접 담판으로 저는 한 달 내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 고집을 피우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1단계로 한번 이제 걷어갔는데 이제 걷어가서 이제 챙겨놓고 나서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하는 것이 테러 지원국 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진짜로 제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왜 협상을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협상을 해야죠. 예, 자, 다음 달에 이 미군 첨단 전투기들이 또 한반도에 전개되잖아요. 뭐 이렇게 많은 전투기들이 와서 또 한미 공중훈련을 한다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면 북한이 또 이를 또 예의주시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긴장 국면이 계속 조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12월 6기설 뭐 벌써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핵실험 가능성 오늘 국정원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내에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이랄지 이런 부분은 신 대표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F-22 8대, F-35 스텔스 전투기 최초로 한국에 이제 훈련하러 오는 것이죠. F-35A입니까? F-35A. 예. 그리고 이와군에 있는 F-35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여 대의 각기 다른 스텔스 전투기가 지금 이제 한반도에 전개가 되고 B-1B 폭격기 당연히 오고요. 예. 그리고 한국 공군의 각종 전투기에서 한 230여 대의 전투기가 5일에 걸쳐서 지금 합동 군사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아마 올해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 중에 마지막이 될 것인데 북한도 12월 1일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가요. 물론 12월 1일부터 뭐 강력한 훈련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서 내년 한 2월, 3월쯤 되어서 이제 절정을 찍을 텐데 문제는 내년 2월, 3월이 또 어떨 때냐. 북한이 3차 핵실험 언제 했죠? 2월 12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은하 3호 1차 발사 12월 12일 날 했습니다. 그 다 김정일 사망 뭐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아까 동계올림픽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동계올림픽이 2월 25일 날 끝나요. 그런데 키 리저브 훈련이 또 그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북한을 또 참여를 시켜야 되니까 키 리저브 훈련을 한 1, 2주 뒤로 미루면 어떻겠냐라는 논의가 지금 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논의는 끝나버린 거죠. 명분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동계올림픽 폐막과 동시에 폐막한 패럴림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패럴림픽 기간 중에 키 리저브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오늘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그럼 미국은 레드라인을 밟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트럼프 대통령 오늘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과 동시에 한반도 저는 12월 위기설보다는 한 2월, 3월에 강력한 위기가 있지 않을까. 왜냐 미군 전력이 키 리저브와 독수리 훈련을 위해서 아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가 아주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 대표님께서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좀 했고 저는 북한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화성 15형을 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흘렸죠. 지난번에 러시아의 모로조프 하원 의원이 북한에 왔을 때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흘렸습니다. 12,000개짜리 장거리 미사일 쏘겠다. 맞습니다. 그대로 했죠. 그다음에 이틀 전에 북한 고위 군 장성이 중국 대표단한테 사상 최대 핵실험 하겠다는 얘기를 또 흘렸습니다. 우리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북한이 그런 해외 인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패턴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핵실험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9월 21일 날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갔을 때 태평양상에서 소프트웨어 시험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평양상에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난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을 했죠. 거기서 분명히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얼마큼 핵물질을 넣으면 어느 정도 폭발이 나온다고 이제 계산했는데 예. 아마도 9월 3일 날은 정확히 판단이 안 됐을 겁니다. 예. 이번에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지난 것보다 폭발력이 더센 그런 핵폭탄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뭐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죽은 지 예. 6주년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때 전후로 해서 북한이 다시 한번 핵실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면 이제 김정은 집권 7년째거든요. 10년사를 통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핵과 경제 병진 노선 이야기를 다시 할지 아니면 뭐 평화 체제로 전환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더 강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북한 정권 내부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짧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북한의 그 발표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장거리 미사일 또 안 쏜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좀 더 의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유엔 안보리 이제 또 오늘 밤늦게나 또 소집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적어도 비난 성명 아니면은 또 뭐 결의안 또 만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거로 가지고 7차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7차 핵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실전 오늘은 고각발사인데 실전에 방불하는 장거리 미사일 쏘고 나서 내년 신년사인 거꾸로 이제 핵무력 완성하고 배치까지 했으니까 미국하고 군축회담 하자. 아무 조건 없다.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꾸로 아주 천연덕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이 우리 민족끼리 대화 못할 이유가 뭐냐. 터놓고 얘기하자. 아주 통 크게 모든 아무 조건 없으니까 남북 대화하자. 동계올림픽도 갈 수도 있다. 네. 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핵실험했죠. 장거리 미사일 막 쐈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 그냥 제지하자 그러는데 모든 문을 열어놓고 대화하자. 그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상황에서 제일 우려할 게 통미봉만함과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거 참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북한 추가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좀 다른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종복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